자,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원래 수업이 없었다가 수업이 갑자기 하게 돼서 좀 많이 빠졌네요. 자, 오늘은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거, 특별한 거.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정규 수업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특별한 걸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30일인가요? 그러면 내일이면 2014년이 끝나는데요. 오늘 내일 잘 보내면 그럼 2014년 잘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잘 보내는 것은 부동산의 결혼을 저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잘 보내는 겁니다. 책은 83페이지를 한번 펴시고요. 아니요. 계속 입문과정 하는 겁니다. 입문과정 83페이지. 그러면 제4절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초 이렇게 나왔습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 자, 매번 그랬듯이 오늘 학습 목표를 쓰겠습니다. 학습 목표. 며칠간은 추워서 공부가 안 됐거든요. 맞죠? 며칠간은 추워서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워서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네. 너무나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없지. 그러면 따뜻해서 잠이 와서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요. 잠을 못 자야지. 자, 오늘은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걸 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매우 중요. 가치라는 걸 하는데,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과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것 모르면, 그러면 부동산의 결혼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금 흐름을 할 겁니다.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현금이 들어가고 나감이 발생해요. 이걸 현금 흐름, 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얘를 계산할 겁니다. 계산한다 또는 측정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분석 기법을 할 겁니다. 투자 분석 기법을 할 거고 하나, 둘, 셋, 3번까지 썼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모두 다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까지 이제 투자론 끝내고요. 이제 금융론으로 가서 부동산 금융론에서는 이자율 이야기만 좀 할게요. 부동산 금융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자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자율 이야기만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정평가로 가는데 감정평가는 좀 어려워요. 감정평가에서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 영어를 여러분 좀 익혀야 되니까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방식과 방법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화폐 시간가치부터 가는데 매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투자라 하면 투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투자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투자론이다. 이게 투자 대상 부동산입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20억이랍니다. 20억. 그럼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 그 부동산 가격, 시장가치 똑같은 말. 시장가치는 이 부동산을 지금 시장에서 사고 판다면 20억에 사고 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은 얼마일까? 20억.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말. 총 투자액. 총 투자액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 투자액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했었죠? 안 했나?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안 하는 것 그런 표정을 지어.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돌려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아는 것처럼 기억이 없으면 했다라고 생각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억이 없으면 한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요. 총 투자액이 나오면 내 돈하고 남의 돈이요. 그런데 남의 돈부터 쓰시라고 타인 자본입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게 다 시험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돈, 자기 자본입니다. 자본.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나누는데 똑같은 말은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 지분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타인 자본을 뭐라고 하냐면 저당이라고 그래요. 저당. 부동산학에서 저당이라 하면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 나오죠. 저당권은 뭘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는 게 저당권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저당이라 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는 것을 통칭해서 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가 산다면 총 투자액이 20억 들어갈 건데 내 돈은 10억밖에 없다.
그럼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10억을 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10억이 뭐예요? 저당. 얘를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당이다. 남의 돈이라는 소리예요. 차입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회계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자본, 지분을 회계학에서는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그 다음에 남의 돈은 부채라고 그래요. 회계학에서는 자본, 자기 돈을 자본, 남의 돈을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자, 남의 돈 빌려왔습니다. 빌려오면 뭐가 있을까요? 이자율. 차입이자. 차입이자율이 나와. 대출금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돈 빌려와서 투자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빌려온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온다. 그게 부동산 금융이야. 그러니까 투자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부동산 금융으로 가고, 부동산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자, 그래서 여기 돈 빌려오면 차입이자율 나와. 이 차입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이 차입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지렛대 효과가 정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부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중립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타인 자본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차입이자율이 반드시 이렇게 기억나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시장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얘가 20억이랍니다. 그럼 총 투자액은 얼마일까? 20억. 그런데요, 내 돈은 10억이랍니다. 그럼 남의 돈도 10억이겠네. 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좋다. 그러면 타인 자본 비율은 총 20억 중에서 남의 돈 비율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타인 자본 비율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타인 자본 비율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부 비율이라고 해요. 대부 받았다. 우리 대부 받았다, 대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라고 가장 많이 써요. 대부 비율, 다른 말로 대출 비율이라고 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융자 받았습니까? 융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융자 비율이라고 돼요. 융자 비율. 돈 빌려온 걸 저당이라고 했어요. 저당 비율이라고 돼. 미칠 것 같아.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또 있어. 또 있습니다. 빌려오면 차입이라고 그래. 차입 비율이라고 그래. 선생님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데? 다 나왔어. 이렇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차입 비율, 타인 자본 비율 다 똑같은 말.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써요. 담보 인정 비율.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LTV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대부 비율을 수식을 지금부터 제가 써드릴게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이 사례에서 대부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50%. 50% 금방 아시겠죠? 그러면 그 50%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밑에는 총 투자액분의 뭐예요, 이거는? 융자액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표현보다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표현을 잘 써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남의 돈이거든. 남의 돈. 그럼 여기다 융자액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부채 잔금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적절해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총 투자액분의 융자액 이렇게도 틀린 말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채 잔금이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 비율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타인 자본 비율,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그러는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대부 비율입니다. 비율. 그럼 대부 비율의 수식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채 잔금이에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자, 총 투자액이 얼마였습니까?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융자를 얼마 받았대요? 10억 받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부동산 가격 20억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1억을 갚았습니다. 1억을 갚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대부 비율이 바뀌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융자 받은 시점에서는 대부 비율을 융자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억을 갚았어요. 1억을 갚으면 20억분의 이제 얼마가 돼요? 9억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따라서 융자액보다는 부채 잔금. 원래 대출 받을 때 부채 잔금이 얼마요? 10억. 1억을 갚았습니다. 그럼 부채 잔금이 얼마? 9억. 그러면 1억을 갚아버리면 대부 비율이 20억분의 얼마? 9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융자액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지만 근데 부채 잔금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다. 그래서 대부 비율 나오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채 잔금의 비율.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대부 비율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 비율 자체만 가지고도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게 7, 8가지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규 이런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심화학습 이럴 때 가면 대부 비율 관련해서 쭉 쓸 거예요. 대부 비율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대부 비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지.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는 소리는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부동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부동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그러면서 1번 대부 비율 상향 조정. 답 몇 번? 1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 비율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대부 비율은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 정책. 정부가 대부 비율을 70% 해라.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 비율을 80%, 90%로 상향 조정해라. 높여라. 그러면 대부 비율을 완화시켜 준 거거든. 그러면 대부 비율이 완화돼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답니다. 대부 비율을 정부가 완화시켜줘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답니다. 무슨 변동? 우발적 변동, 불규칙 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형태는 크게 4가지를 했습니다. 장기 추세 변동,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 우발적 변동, 그 다음에 순환 변동. 맞나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무슨 변동? 우발적 변동. 그럼 대부 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대부 비율의 하향 조정으로, 대부 비율의 규제 완화로, 대부 비율의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무슨 변동에 해당합니까? 우발적 변동에 해당한다. 우발적 변동을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이라 한다. 맞죠?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벌써 대부 비율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2개 있습니다. 2개. 대부 비율의 상향 조정, 부동산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이도 하나 했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 변동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그럼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2개 했잖아요. 2개. 벌써? 그래요?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여러분 느낌상 대부 비율이 100%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대부 비율이 100%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대부 비율이 100% 넘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가격은 20억인데 부채 잔금은 20억이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란 말이에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억, 10억이 났는데 이렇게 봐요.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유흥자를 8억 받았어요. 10억, 8억이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몇 퍼센트? 80%. 그런데 나는 유흥자액 중에서 8억 중에서 하나도 못 갚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7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7억분에 8억 드는 거야. 그럼 대부분이 100%를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를 상회할 수도 있다,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 매는 거야. 왜요? 아파트 팔아봐야 유흥자액을 못 갚는 거야. 그걸 깡통 아파트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100%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타인 잡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 게 뭐예요?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어.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를 요건을 갖췄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의 요건을 갖췄다는 소리는 총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온다는 소리예요. 싸게 빌려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때 대부 비율이 매우 높아.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크게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잘 생각하겠어요? 자, 총 투자 수익률보다 더 낮은 금리로 빌려올 수 있대요. 은행에서. 그럼 낮은 금리로 빌려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요. 높인단 말이에요. 이때 대부 비율이 높다는 소리는 남의 돈을 많이 쓴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올라가는 거야. 많이 올라간다고 봐요. 총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오는데 은행 돈은 조금밖에 안 쓴대요. 그러면 은행 돈이 지렛대 효과가 작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야. 근데 은행 돈을 많이 쓰면 그 은행 돈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푹 올려준다는 소리야. 따라서 정의 지렛대 효과의 요건을 갖췄을 때 대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급격히 상승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왔네. 시험 문제. 지금 제가 하는 게 다 한 번씩은 출제됐었던 거예요. 또 나올 수 있어요. 2번, 3번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더 하면 이제 머리 아파지니까 우리는 이 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투자 대상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20억이라면 총 투자액이 20억이다. 총 투자액은 내 돈하고 남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 자본, 다른 말로 저당 투자액, 저당, 부채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자본을 지분 투자액, 자본이라고 표현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덩달아서 대부 비율도 알아야 된다. 대부 비율하고 똑같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타인 자본 비율,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LTV라고는 안 나와. LTV는 안 나오고 여기다 대부 비율을 하고 가로 열고 LTV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LTV를 외울 필요 없고 우리는 대부 비율 가장 많이 쓰고 타인 자본 비율 다 시험에 한 번씩은 출제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 뭐냐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대부 비율을 표현할 때 타인 자본 비율로 표현했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현할 때. 그래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대부 비율이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자본 비율은 몇 퍼센트? 50%. 50%라고. 자기 자본 비율. 그러면 타인 자본 비율, 대부 비율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더해버리면 몇 퍼센트? 100% 나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나 대부 비율 썼습니다. 대부 비율을 이렇게 썼어요. 대부 비율 수식은 부동산 가격분의 뭐? 부채 잔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부채 잔금. 그래요. 이게 대부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지분 비율이라고 그래요.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분의 내 돈. 부동산 가격분의 내 돈. 총 투자액분의 내 돈이거든. 부동산 가격분의 자기 자본 또는 지분 투자액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가 50%다. 그럼 얘도 몇 퍼센트? 50%예요. 50%면 0.5. 얘도 0.5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돼요? 1이 되는 거라고. 대부 비율 플러스 지분 비율은 몇입니까? 1. 그럼 대부 비율이 70%면 지분 비율은 30%. 60이면 40. 되셨죠? 됐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걸 하나 더 합니다. 우리는 대부 비율, 지분 비율 했습니다. 부채 비율을 하나 할 거라고. 부채 비율. 여러분 느낌을 말하시면 돼. 느낌을 말하시는데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 느낌을 틀려도 상관없어. 내가 안 볼 테니까.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 같은 말 다른 말?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야.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 같으면 여기다 부채 비율을 썼을 거야. 여기다가. 맞잖아요? 근데 안 썼잖아요. 이게 다른 말이야.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이고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러면 선생님 부채 비율은 어떻게 하는데요? 대부 비율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이렇게 표현해요.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해서 네 돈의 비율이야. 내 돈에 대해서 네 돈의 비율. 그럼 내 돈은요? 자기 자본. 네 돈은요? 타인 자본. 그럼 자기 자본을 뭐라 건데요? 지분. 지분. 그럼 타인 자본을 뭐라 건데요? 저당.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지분을 회계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건데요? 자본. 저당을 회계학적으로 표현하면 부채.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22회 때, 23회 때 연속적으로 나와요. 22회 때는 이런 식으로, 23회 때는 이런 식으로. 24회 때도 나왔다. 24회 때도. 23회 때, 24회 때는 연속적으로 부채 비율 계산 문제. 그 다음에 24회 때는 이론적인 문제. 24회 때 이렇게 냈어요. 부채 비율이란 총 자본에 대한 총 부채의 비율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여기다 총자 넣어도 상관없어요. 옳은 말입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그러면 얘를 지분 비율, 저당 비율에도 상관없어요. 지분 비율분의 저당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대부 비율.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다 부채 비율을 뜻합니다. 부채 비율을 특별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하니까 이 틀을 아는 거야. 이 틀을 알고 여기다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버려. 이렇게. 지금 이해됩니까? 분수 만들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부채 비율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자기 자본을 왜 밑에 쓰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총 투자액 나오면 내 돈하고 남의 돈 이렇게 쓰고 거기다 분수식 만들면 이 수식이 뭐예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의미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수식 반드시 기억할 거. 되셨죠? 이제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야. 쉬는 시간에 옆에 언니한테 아까 교수님이 뭐라거든? 뭐다 줄 거라거든? 그게 뭐다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됐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 이론에서 나오는 비율 세 가지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 그러면 대부 비율을 알면 대부 비율을 알면 지분 비율 알고, 지분 비율을 알면 대부 비율 알고, 여기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부채 비율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오거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자동적으로 하나는 알게 돼 있어요. 이거 안다? 두 개 안다? 그럼 이거 알아요. 근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하나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하나만 알게 돼 있어요. 왜냐면 대부 비율이 50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분 비율은 몇이요? 50.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가 60입니다. 얘는 몇? 40. 얘는 6 나누기 4. 1.5. 150.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수사입니까? 신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신기한 것 같은데. 봐요. 대부 비율이 얘가 50%래요. 에이, 정상적으로 해봅시다. 대부 비율이 20%래요. 오늘 버벅된다. 대부 비율이 0입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야. 이게 대부 비율이 0입니다. 그러면 지분 비율은 몇입니까? 100%, 퍼센트로 합시다. 퍼센트. 왜요?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남의 돈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럼 0이지 뭐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나누라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나누면. 자, 이번에는 대부 비율이 20% 됐답니다. 그럼 지분 비율은요? 80%야. 그럼 부채 비율은? 이제 계산이 안 돼, 이제. 미칠 것 같아. 계산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20, 80이잖아요. 0, 0 없어지고. 이걸 약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8분의 2가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면 25야. 0.25야. 맞죠? 그래요? 그러면 얘는 25%가 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은 25%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X다? 5라고. 반대로 지분 비율이 80%면 부채 비율은 25%다. 5X. 5.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것만 포기, 이것만. 자, 그럼 50이 됐습니다. 50%? 그럼 얘는 당연히 50이지. 그럼 얘는 몇이요? 100. 자, 얘가 80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20. 얘는 몇일까? 400이야, 400. 선생님, 어떻게 400이야? 80, 20, 곱하기 100. 퍼센트 만들 때 100 곱이거든요. 그럼 4죠? 400%. 자, 그 다음에 얘가 100%가 됐습니다. 없는 거죠.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니은, 기억,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디귿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비율로 옳게 나이란 것은 이렇게. 무슨 말 됐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낼 수 있을 겁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얘는 25%고 그 다음에 얘는 50%고 그 다음에 얘는 80%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숫자를 계산하려지 말고 대부비율하고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게 있다는 거.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라는 거 됐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거 지워도 됩니까?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뭐라 했냐면 예상이라고 그랬어요. 투자 가치가 있냐 이거요. 그럼 투자 가치 있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뭐 지출을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지출을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를 선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그래요. 그러면 결국 투자 이론은 예상되는 수입을 추정하고 예상되는 지출을 추정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지금 현금 흐름이야. 현금 흐름.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얘는 다 했어요. 했던 걸 복수합니다.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뭐 한다? 운영합니다. 운영을 뭐 한다고 그래? 영업한다고 합니다. 영업. 영업 또는 운영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요. 뭐 한다? 처분한다. 이 3단계가 거쳐가면 투자하고, 취득해서 바로 처분으로 가버리면 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현금으로 갑니다. 현금으로. 취득할 때는 현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는 거죠. 수익과 지출을 지금부터 추정하겠다는 소리야. 결국은 얘가 투자에 일어나서 수익과 지출, 이 비교하는 게 투자에 일어나는 전부니까. 그러면 취득할 때는 현금 지출입니다. 지출. 지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현금 유출액이라고 그래요. 유출액? 얘가 뭡니까, 얘가? 얘가 투자 금액이에요. 총투자액이라고, 총투자액. 총투자액. 다른 말로, 총투자액 다른 말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투자 1호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그런데 지출은, 예상되는 지출은 이미 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면 마이너스 20억 이렇게 돼요. 왜 마이너스? 나가는 거니까. 되셨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운영합니다. 운영할 때 뭐가 나오냐면 영업에서 영업 수지가 나와. 영업 현금 흐름 그래. 영업할 때 돈이 들어가고 나가면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수지라고 그래. 근데 이 영업 현금 흐름 통해서 돈이 수익이 발생했다. 소득 이득이라고 그래. 이거 다 하셨죠?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했습니다. 처분할 때는 매각 현금 흐름, 매각 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각 현금 수지,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매각 수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지분복귀액 이렇게 표현해요. 지분복귀액. 좀 있으면 왜 지분복귀라는 거 알게 돼요. 지분복귀액. 자, 여기서 20억을 투자한다면 내 지분이 얼마 나갔어요? 10억 나간 거지, 10억. 은행 돈 10억하고 내 돈 10억이니까 20억을 투자한다면 내 돈, 지분이 10억 나간 거죠. 그래서 10억 나가서 이 부동산 사서 영업했습니다. 근데 팔았습니다. 팔면 일정액이 들어오죠. 그러면 내 돈이 복귀한다는 소리야. 내 돈 나갔던 게. 그래서 지분이 복귀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매각 현금 수지를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매각 현금 수지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이득이라고 표현해. 자본이득은 시세차익이라고 했던가요? 시세차익, 매매차익, 양도차익 그래요. 이 두 개가 돈 번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돈 번 건데 이 두 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금 유입액이라고 해요. 유입액. 그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유출액은 20억이고 현금 유입액을 25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달해. 자, 투자 분석합니다. 투자 분석한다는 소리는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있냐 없냐? 자, 그러면 25억, 들어오는 돈은 25억입니다. 수입, 예상 수입이요. 예상 수입이고 예상 지출은 얼마고? 20억입니다. 그러면 예상 수입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잘못된 판단이냐면 자 볼래요? 25억은 지금 들어오는 돈입니까?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야. 이게 현재거든요. 여기 현재. 얘가 현재. 현재고 얘들은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얘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달해요. 지금 25억은 미래 돈이고 20억은 현재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25억하고 현재 20억을 비교해서 미래 25억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화폐는 시점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해요. 그걸 저거 화폐 시간 가치라고 그래요.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한다고. 그럼 이렇게 됐어요. 25억이 지금 나온다면 22억이다. 25억이 지금 나온다면 22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22억이고 예상되는 유출액의 투자 금액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20억이다. 그렇게 되면 22억이 더 큰 거죠.
이렇게 하면 적정한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얘를 현재가치 만들어. 얘를 현재가치 만들어서 22억을 만들어요. 22억이다. 그럼 22억은 현금 유입액의 현재 시점의 가치라. 유입액은 현재 시점의 가치를 현가라고 그래. 현가. 현가. 그냥 정식 씁시다. 현재 가치 이렇게 해요. 하고 그 다음에 20억. 20억 있습니다. 이거 비교해요. 22억이 더 크죠? 이렇게 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1번처럼 그냥 25억이 단순하게 20억보다 더 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다. 25억은 미래 돈이니까 같은 시점으로 맞춰보자. 현재 시점으로 맞춰보자. 그래서 25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만들어서 22억과 현재 시점에서 20억 나간 것을 비교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가 더 크면, 들어오는 그 가치가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상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합해는 시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달리하니까 그걸 생각해 보자. 이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번 같은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해의 시한 가치를 고려한다고 해요. 매우 중요. 합해의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합해의 시간 가치 고려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고려하겠다. 그런데 1번처럼 하는 것은 합해의 시한 가치를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소리예요. 얘는 합해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합해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겠다. 올해 시험은 안 나왔고요. 작년 시험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최근 한 7, 8년 동안 5번 이상이 나옵니다. 최근 7, 8년 동안 5번 이상이 나와요. 이 논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합해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다음 중 합해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 방법들이 나오거든. 방법들이 저기 보면 우리 공부 방법에서 3번에 투자 분석 기법 나오죠.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이 방법들이야. 방법들. 그 방법들은 합해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합해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학습 목표에 1번, 2번, 3번까지가 칠판에 다 있는 거야. 그럼 1번은 합해의 시한 가치 기술한 것은 미래 25억하고 지금 20하고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시점이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만드는 논리. 그걸 합해 시한 가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추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되셨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겠다. 그게 이거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영업수지를 추정해야 돼. 영업수지를 추정. 이 논리를 다시 타임 스케줄로 그려내면 이런 논리입니다. 계속 앞으로 쓸 건데요. 타임 스케줄로 그려내면 여기서 현재 시점입니다. 이게 치드가는 시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래인데 미래고 여기서 치드 갈 겁니다. 치드.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뭐예요? 영업합니다. 영업하고 운영합니다. 얘는요 매각합니다. 그러면 얘는 현금 뭐예요? 현금 유출액입니다. 유출액 얘가 20억입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데 3년 동안 보유한대. 이걸 보유기간이라고 그래. 보유기간. 보유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바로 팔았다.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취득, 운용하는 영업, 그 다음에 매각, 처분 이 3단계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영업수지 나옵니다. 소득이득. 소득이득이 3억이라고 추정합시다. 매각할 때 자본이득이 나옵니다. 자본이득을 얘를 들어오는 돈을 얘를 22억이라고 추정합시다. 이 두 개를 더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 유입액이 되는 겁니다. 현금 유입액. 그런데 얘는 미래 돈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유입액은 미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래 가치다. 미래 시점의 가치다 이 소리예요. 그럼 현금 유입액의 미래 가치는 얼마요? 25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요? 현금 유출액인데 지금 돈의 가치잖아요. 지금 나가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요? 현재 가치다 이렇게요. 현재 가치다. 근데 현재 가치는 뒤에 현재 가치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현금 유출액이라고 그래. 현재 가치는 말 쓰지 않고. 여기 미래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내가라고 그래. 내가. 내가 좀 있으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현금 유입액이 미래 가치나 현금 유입액 내가나 똑같은 말.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그래. 현가. 현가. 그럼 현금 유출액이 현재 가치나 현금 유출액 현가나 똑같은 말이야. 야, 지금 20억 들어가는데 미래에 25억 들어온다. 25억이 더 크니까 투자하자. 이러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야,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 부동산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바라보면서 이를 다 추정해낸 거야. 이렇게. 지금 산다면 20억 나간다. 3년간 보유하면 1억씩 3번 벌어줄 거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판다면 22억에 팔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추정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한다면 이 시점에서 돈이 얼마 나오는가. 그렇게 비교를 해야 돼. 그럼 얘를 이렇게 가져야 돼. 야, 너 미래에 들어오는데 너를 지금 시점으로 들어오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를 현재 가치 만드는 거야.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 만든다. 현재 가치 산정한다 이거예요. 한다? 그럼 현재 가치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치 만들면 현금, 유입액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현재 가치 이렇게 한다고. 그럼 드디어 시점이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얘가 이제 22억이라면 이 논리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면 20억이 나가는데 그런데 미래에 25억이 되는데 그 돈을 지금 나온다면 얼마 나온다? 22억 나온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 지금 20억을 집어넣는다면 지금 나에게 얼마 벌어준다? 2억 벌어준다. 2억. 지금 20억이 들어가면 22억이 떠락 나오니까 여기다가 20억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입구, 출구에서 22억 뚜루룩 떨어지는 거야. 나오잖아. 뚜루룩 떨어졌다고 삐삐삐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얼마 벌어주는 거예요? 2억 벌어준다.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25억을 이 현재 가치 만드는 논리를 배워야 돼. 투자 이론에서 계산 문제는 이 현재 가치 만드는 논리가 두 문제씩은 거의 한 문제는 고정적으로 어쩔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소리입니다. 올해도 출제했거든요.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이 부분에서 지금 칠판에 써 있는 부분에서 계산 문제를 두 문제씩이나 출제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여기다 계산 문제까지 더 하면 그러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고 사람이 푸는데 그거 못 풉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논리를 아시겠죠? 논리를? 그러면 일단 이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요. 저게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수란 말이에요. 계수. 그러니까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화폐 시간가치 계수만 저거 자체만 정확히 이해했다.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의 개론은 쉬워집니다. 그런데 저걸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10분 쉬었다가 흘러가는 모습 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화폐 시간가치 계수부터 공부합니다.